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 변수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코드를 이제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원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이런 거 다 지우고. 우리가 아까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쓱 하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변수 x 하나 만들어서 오라는 값을 넣어놓은 뒤에 이 x를 출력문에 활용했을 때 오라는 출력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우린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변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x라는 변수는요, 우리가 재할당하는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자, 이걸 떠올려 봤을 때, 여기서는 x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서 활용이 됐다라는 걸 당연히 유추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x가 값으로서 활용이 됐을지 아니면 공간으로서 활용이 됐을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고민을 하셨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사용된 x조차도 값으로서 활용이 된 거였다면 애초에 이 코드의 결과는 이거잖아요. 5한테 3을 넣겠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라는 녀석이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는 시점과 값으로서 활용이 되는 시점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지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적어드려 볼게요. 자, 변수가 공간으로서 활용이 될 때는 변수가 대입연산자, 이퀄 마크였죠. 대입연산자의 좌변에 위치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변수가 값으로서 활용이 되는 시점은 이거의 반대면 뭐겠어요? 우변이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시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우변에 위치하고 있을 때가 값이야 라고 했다면 얘는 불가능했겠죠. 얘는 이퀄 마크 우변에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좌변에 위치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기준은 좌변이에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면 변수는 항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좌변에 있지 않다면 그게 우변에 있든 우변에 있든 따로 이퀄 마크랑 같이 있지 않든 어쨌든 좌변에 위치하지 않다면 얘는 값이에요. 실제로 제가 하나 예시를 또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x가 막 여기저기 쓰여 있죠. 자, 하나씩 눈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x 변수 처음에 여기서 만들어져요. 왜냐면 이게 선언이니까.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변수의 선언이니까. 그리고 초기화 부분까지 함께 있으니 오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럼 x가 만들어지고 오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얘는 값이에요, 변수예요? 공간이에요. 얘는 공간이죠. 이퀄 마크의 좌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이 x라는 녀석의 공간을 불러온 겁니다. 너 일로 와봐 한 거예요. 그럼 얘가 가요.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5가 들어있죠. 5가 들어있는 채로 일단 갑니다. 가고 나서 대입연산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x, 얘는 변수, 공간으로서예요, 값으로서예요? 얘는 값이죠. 왜냐면 좌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값이니까 현재 x 뭐 들어있다고요? 5. 그럼 5라는 값으로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럼 플러스 3이니까. 자, 지금 x가 가지고 있는 5라는 값은 문자예요, 숫자예요? 숫자죠. 그러면 지금 이 연산은 숫자 더하기 숫자죠. 그러면은 8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던 박스를 불러다 놓고 여기다가 지금 8을 대입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으로 써니까
5라는 애가 사라지고 8이 들어와 눌러 앉겠네요. 그쵸? 자, 그 과정을 거쳐서 x는 8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를 눈으로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변에 있을 때 값이야 이런 게 아니라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인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경우가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음,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결과를 보기 전에 눈으로 쫓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던 이 순서 있죠? 자, 실제로 컴퓨터는 우리가 이 컴파일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 녀석이 결국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시켜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이러한 코드는 이 코드로 적혀 있는 텍스트, 이런 문자들을 컴파일러가 그대로 인식하고 그걸 그대로 변환시켜서 컴퓨터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걸 다 마친 이후에 컴파일러가 일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과정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이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우리가 실행이라는 걸 하면요, 얘는 가장 첫 번째로 모든 변수가 값으로서 활용된 부분들을 값으로 치환해요. 치환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x라고 써 있는 부분을 다 값을 넣어주는 행위를 뜻하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컴퓨터는 가장 먼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선언과 초기화에서는 따로 뭔가 연산할 게 없으니까 대입 연산자, 이것도 연산이거든요. 그러면 x에 5가 들어가는 과정을 연산한 건데, 그 연산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밑에 얘를 보면 x였던 부분이 5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연산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x는 값이 아니라 공간으로 쓰였으니까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제할당과 동일해졌죠. 자, 그리고 이 값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x를 값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과정에서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순서에 의거하여 얘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연산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8이라는 결과가 출력된 거다. 컴퓨터는 X가 8을 들고 있는지 5를 들고 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 연산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변환이 되었고, 그 변환된 결과로서 얘는 숫자 8을 출력해야 돼 라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출력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순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혹시 적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서 기록을, 본인 공부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거 되게 쉽죠? 자, x 만들어서 5 넣어놨어요. y 만들어서 8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둘 다 값으로서 사용이 됐는데, 그럼 치환되니까 5 더하기 8 되겠죠? 그럼 이 연산을 먼저 마치면 13. 그리고 출력문 안에 13이 있으니까 13을 그냥 출력을 해주겠죠. 실제로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한 결과고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x 땡땡 5 나올 것 같죠? 네, 실제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x 만들어서 값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안 쓰였으니까. 자, 그러면 문자 더하기 이 값으로서 치환되면 이 자리에 뭐 남는다고요? 5 남죠. 그럼 문자 더하기 숫자네요. 그 숫자를 문자로 다시 또 변경을 해줄 거고요. 그럼 문자 더하기 문자니까 x 콜론 5 남겠죠. 자, 그럼 이거는요. x는 25,
일까요? 자, 얘는 x는 5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520이 나왔는가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이런 코드였어요. x가 5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출력문 안에 이 연산의 결과를 출력을 한 거였는데, 자, 코드를 컴퓨터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연산을. 자, x 만들어서 5라는 값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문 사용이 됐고요. 그 출력문 안쪽에 이 x는 값으로서 사용이 된 x겠죠. 그럼 이 자리는 뭘로 바뀐다? 5로 바뀐다. 그럼 얘가 첫 번째 과정을 거치면 이게 됐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컴퓨터가 연산하는 순서가 이래요. 25를 예상하신 분들은 이 숫자 더하기 숫자를 하고 문자랑 더해졌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520이 나왔다라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자, 덧셈 같은 사칙 연산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을 먼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x 콜론 5라는 결과 방금 전에도 해봤잖아요. 그쵸? 얘가 문자로 치환돼서 이게 이어붙는다. 그 옆에 남아있던 이 녀석이 이제 추가적으로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문자 더하기 숫자죠. 그럼 이 녀석이 문자로 변환되고 이게 이어붙는다. 이래서 x는 520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25라는 결과값을 원했다면 이 녀석을 우선순위를 높여줘야 돼요. 컴퓨터가 연산을 진행할 때 이 덧셈 연산을 먼저 해줘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수학적인 기호 중에서 특정 연산 부분을 먼저 해줘 라고 우리가 하는 기호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괄호가 있습니다. 자바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을 먼저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x:25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일단 화면 보세요.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텐데 아무거나 하나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다 이렇게 표로 얘기를 해줄 건데 하나의 표로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따로따로 보려면 헷갈리니까. 이런 거 이것도 조금 지저분하네요. 요런 게 좋겠네요. 깔끔하니. 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비트 어쩌고 이런 거 별로 보실 필요 없고요. 이 비트 그리고 이 비트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해봤어요. x는 x 더하기 3 이런 거 해봤습니다. 자, 이때 얘가 먼저 됐어요? 이게 먼저 됐어요? 덧셈이 먼저 됐죠, 여기가. 그렇다라는 건 대입 연산자보다 덧셈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겠네요. 찾아볼까요? 대입 연산자는 지금 그 표에서 맨 마지막인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덧셈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우선순위가 여기 위로 갈수록 높은 거래요. 그럼 덧셈이 우선순위가 높아서 얘를 먼저 했구나. 그리고 나서 대입을 했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같은 덧셈이라면 당연히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졌다면 앞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앞이라는 건 왼쪽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괄호. 여기에 괄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엔 괄호가 따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괄호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특정 연산을 먼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얘도 그렇게 썩 좋진 않군요.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를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바를 익히다 보면은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은 쭉 훑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거는 따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아직 변수 얘기할 게 더 남았습니다. 변수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따라치셔도 됩니다. 지금 화면 보세요. 자, 차례대로 그냥 이 코드를 실행하면 차례대로 5, 8, 10 나올까요? 지금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변수를 선언했죠. x라는 변수 선언, 값 넣었고 출력에 사용했어요. 그죠? 여긴 값으로서 쓰였을 거고 이건 우리가 5 나오는 거 알아요. 다를 게 없으니까. 자, 여기 똑같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변수 이름에 숫자가 사용됐죠. 변수 이름에 숫자가 사용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가능할까요? 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 80 아주 잘 나와요. 근데 변수 이름에 숫자를 못 쓰는 건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무조건 쓸 수 있다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앞으로 바꿔볼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얘는 에러예요. 자, 에러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자,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이름에 이건 이제 변수 명령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수명을 지을 때 숫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그 변수 이름이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변수 이름 뭐 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변수 이름이 뭐 알파벳이 좀 길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써주면 출력 결과는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맨 앞에 시작할 때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변수 이름은, 변수명은 숫자로만 지을 수 없다. 또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직관적인 예시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에 변수 이름이 111이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111을 쓰겠대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도요. 얘는 이 출력문은 이 111을 변수로 봐야 될지 그냥 숫자 111로 봐야 될지 알 방법이 없어요. 자바는 항상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불가능해 라고 에러를 뱉습니다. 이런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변수 이름 이렇게 지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활용만 잘 해주면 돼요. 그러면 8 아주 잘 나와요. 그죠?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관례상 지켜야 하는 것.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변수명을 지을 때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이름을 적절하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능상의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안 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관례상 그리고 우리 개발자 스스로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제가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요.
자,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 23이라는 값을 지금 넣었습니다. 자, 이 a라는 값이 어떤 목적으로 제가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적을 얘기 드리지 않았는데 예상할 수 있나요? a만 보고?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독심술을 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었다면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 변수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죠. 나이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우리 개발은 협업이라고 했어요.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짠 코드를 누군가가 읽으면서 분석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런 경우 무조건 있어요. 반대로도 있고요. 그럴 때 변수 이름을 다 A, B, C, D, 뭐 X, Y, Z 이런 식으로 지어놓으면 그 사람은 의도를 몰라요. 그럼 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혹시 변수 뭐예요? 분석을 하다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예요? 물어봐요. 그럼 나 일하다가 방해받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실 A, B, C, D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으면 막 열심히 개발을 할 때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한두 달만 딴 거 하다가 갑자기 다시 뭔가 고쳐야 돼서 들어가면요. 이 AB가 뭔지 나도 몰라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손해. 같이 일하는 동료도 손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손해. 그래서 우리가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관례상 지켜야 하는 것, 개발자들 간의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꼭 이렇게 적절하게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지금 변수 명명 규칙이라고 해서 변수 이름을 짓는 규칙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뭐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나 혹은 메서드 이름을 지을 때나 이런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녀석들입니다.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의 목적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수명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사용될 때는 표기법을 준수해서 지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표기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떠한 특정 방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표기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표기법이 개수가 좀 다양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자바에서 변수에 사용하는 표기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자바 변수 명명규칙이라고만 쳐도요 나올 거고요. 아니면 명확하게 표기법이라고 하면 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스칼 표기법, 언더스코어 표기법, 캐멀 표기법, 헝가리언 표기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성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변수를 하나 만들기 위해 제가 writer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싶어요. 변수 이름을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글쓴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변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잘 안 읽혀요 이게. 코드상에 이제 이거는 그냥 일단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writer name이라고 잘 안 읽힙니다. 단어가 두 개가 섞였기 때문에. 근데 하다못해 이건 지금 두 단어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단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변수 이름도 있어요. 변수 이름이 길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길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가독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한 건데 그때 이런 표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변수 이름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린 표기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표기법 중에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단어가 나올 때 그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마다 첫 글자가 대문자. 이게 파스칼 표기입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실 필요도 없어요. 구글에 다 나와요. 근데 이 파스칼 표기는 변수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바에서는. 사용하는 경우 없어요. 오히려 쓰면 혼나요. 누구한테? 상사한테. 왜냐면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얘는 이 파스칼 표기라는 녀석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클래스 파일 만들 때
그 클래스명을 지을 때 파스칼 표기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관례인데 그 파스칼 표기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막 에러가 발생하고 작동을 못하고 이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될 이클립스라는 툴에서는 경고를 보여줄 거예요. 너 이거 클래스 이름 짓는데 첫 글자 대문자로 안 써? 이거 경고야, 안 돼.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 만들 때는 파스칼 표기를 쓴다. 그리고 자바 변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멜 표기법, 이 녀석은 writer name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그냥 소문자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어의 첫 글자도 대문자로 가는 거죠. 이게 카멜 표기법이에요. 맨 처음에도 대문자를 쓸 거냐, 아니면 맨 처음에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부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쓸 거냐,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카멜. 얘는 자바 변수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자, 그리고 나서 뭐 언더스코어도 있고 뭐 헝가리안도 있는데 사실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헝가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보다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중에 한 번쯤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 표기법은 자바에서도 변수 만들 때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뭘 뜻하는 거냐면 그냥 언더바를 쓰는 거예요. 두 단어가 이렇게 이어질 때 그 연결 부분을 언더바를 넣어준다. 이게 언더스코어입니다. 근데 이걸 많이 쓰진 않고 가끔 써요. 요즘에는 더 많이 안 써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사용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수업을 또 들을 예정이시라면은 그때 가서 사용하는, 거기서도 이제 변수처럼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DB 쪽에서도 이걸 잘 안 쓰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걸로 통일할 겁니다. 변수 만들 때는 카멜 표기법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2개 이상 단어가 사용될 때는 카멜 표기법을 준수해서 지어야 한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수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얼추 다 공부를 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했던 그런 좀 심화적인 부분들은 지금 바로 같이 공부를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예고드린 대로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시간이 뭔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드리기가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아까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이제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알려드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외우시진 못하셨겠지만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분립까지 이렇게 총 8가지가 존재하는 건데 자, 정수형, 문자형, 그리고 실수형, 논리형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실제로 표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녀석 문자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수 이름을 a라고 지어서 어떠한 값을 실제로도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그동안 문자를 썼던 방식이 쌍따옴표 열고 그 안에 문자를 넣었었죠. 이렇게. 자, 근데 캐릭터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대로라면 이게 가능하다면
여기에는 출력 결과가 문자 ASD가 찍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에러가 납니다. 불가능해요. 여기 잘 보시면요. main.java의 5번째 줄이고 에러가 발생했는데 incompatible type 해가지고 string cannot be converted to charact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뉘앙스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거라면 구글 번역기 혹은 구글 링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타입이 안 맞아 라고 하는 건데 스트링은 캐릭터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변수를 캐릭터 타입으로 만들면 이제 이 A라는 변수는 오직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쓰여있는 이 데이터는 스트링 타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자바에서는 이게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자는 얘가 아니라 이 타입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는 주로 쓰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계속해서 쓸 건데 문자형 데이터 타입을 주로 안 쓰면 뭔가 대체할 게 있으니까 안 쓰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에 나오긴 할 건데 일단 캐릭터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얘는 애초에 태생부터가 특이해요. 쌍따옴표가 아닙니다. 홀따옴표를 찍어줘야 돼요. 자바에서 유일하게 홀따옴표를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오직 한 글자밖에 담지 못해요. 여기다가 A, B, C 이런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글자 색깔이 바뀌죠? 한 글자 있을 때는 약간 갈색빛을 띠고 있는데 다른 문자를 쓰면 검정색으로 변해요. 안 된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를 의미한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이렇게 한 글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근데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로 쓰지도 않으면서 저런 게 왜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게 한 글자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그 이유도 이거 아스키 코드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미지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우리가 홀다운표를 찍은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요. 이 A라는 문자는 97이라는 10진수로 변환할 수 있어요. 문자와 숫자를 변환시킬 수 있는 이 표가 아스키 코드표인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이런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를 가지고 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바라고 하면 웹 쪽으로 많이 뻗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웹에서는 이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가 거의 의미가 아예 없어요. 거의. 그래서 잘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C 쪽은 중요합니다. 자료구조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변환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자바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캐릭터 타입을 자바에서 활용할 일은 우리가 직접 활용할 일은 없어요. 거의. 있다라고 해도 이걸로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걸로 했을 때 효율이 좋아 그러면 겨우 그냥 그때 한번 하는 건데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만한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에서 쓸 일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 보여드리면은 얘가 됐나? 한글이 되나? 한글은 되네요. 어쨌든 아스키 코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우린 그냥 알파벳 A를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변환되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정수형 타입들은 따로 뭐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을게요. 얘네들은 뭐 특별히 특이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출력문을 이렇게 써주면
그냥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좀 특별할 거라고 얘기를 드려보면 특별한 애가 있다면은 이 롱이라는 녀석인데 얘는 특정 숫자를 입력하다가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면요 이런 걸 붙여요. L이라고 하는 대문자 L이라는 표기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숫자가 뭔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런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수는 뭐 특별할 거 없고요. 다음 실수 쪽 간단하게 또 볼게요. 플롯A는 1.1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더블 B는 1.2 이런 식으로 했다. 자, 그럼 이 둘을 출력을 하면 1.1과 1.2가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돼서 살짝 놀라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냐면 플롯은요 초기화를 할 때 F를 붙여야 돼요. 좀 특별하죠? 이러면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블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쓰는 걸 찾아보면 그 다음이 더블인 거예요. 인트 정수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불린 논리적 데이터는 그거밖에 못 쓰니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이 더블인 거예요. 플롯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 보이세요? 1.1과 1.2를 더했는데 2.3에서 끝난지를 않아요. 뒤에가 뭐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아니다 if가 아니라 여기를 플롯으로 하면은 조금 더 특별해 보이니까 그냥 더블 가지고도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둘이 더했을 때 2.3이 맞다면 이 결과는 참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참이 못 나와요. 얘는 참이 나왔네? 이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0.1?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이게 정확하게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닌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됐네. 에이, 안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안 되는 거 딱 명확하게 알아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연산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연산의 결과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가지고는 프로그램 안에서 연산 잘 안 해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없어요. 근데 이 정확하지 않은 값 때문에 프로그램은 균열이 생기고요. 그 균열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연산은 잘 하지 않는다. 정확한 값이 아니라서 이거는 뭐 고정소수, 부동소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헤비하니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풀린 타입은 앞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오늘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주말 동안에 변수는 제가 알려드린 변수에 대한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이해할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좀 공부를 해주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바로 변수를 활용한 문제풀이 같은 것도 해볼 거고 그리고 바로 또 다음 개념 나갈 거예요. 다음 문법. 그러니까 문제없이 진도를 따라가시려면 주말 동안 이번 주말에 변수를 잘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